안녕하세요. 자, 서양 근세 철학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음, 자,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을 다룰 텐데요. 오늘 아주 짧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초월적인 자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상은 물 자체로부터 들어온 인상으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인식 형식. 그렇죠? 인식 형식이 인간 모두에게 공통된 인식 형식이 있어서, 자, 그걸 통해서만 주어진 인상을 조직화해서 현상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상은 또는 경험은 우리가 구성해내는 겁니다. 누가? 제가요. 주체가 구성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은 외부에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성해내는 거죠. 우리의 사고 방식에 따라, 우리의 어떤 인식 형식에 따라서 그것을 구성해낸다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인식한 현상들, 그건 자연이라 불리는 건데, 그 자연은 필연적이고 인과에 따라서 굴러가죠. 자, 근데 이 필연성은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현상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현상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유클리드 기하학적인 어떤 그런 공간 구조, 그것 역시도 물 자체, 세계 자체가 아니라 현상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인과 법칙에 따라서 작동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것도 실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건 모르는 거죠. 현상에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현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보편적인 인과 법칙에 따라서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사고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걸 벗어나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질서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뭔가 질서를 얻고 그로부터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자연을 뭔가 인과적으로, 그 인과적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어떤 일관된 방식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제 가정하고서 그의 기초에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건 어디까지나 어디에? 현상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현상에서만 필연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뭐냐? 자, 이 현상을 통해서 얻은 그 자연의 필연성을 따지면 우리의 자유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계는 현상이 아니죠. 현상을 뛰어넘죠. 그렇죠? 물 자체도 이게 결국 진정한 실제라고 부를 만한 이 물 자체는 현상 너머에 있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편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현상을 구성하는 주체가 있죠. 이 주체는 현상으로부터 초월되어 있죠. 현상 너머에 있는 거죠. 그렇죠? 현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현상을 초월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칸트는 자연과, 그러니까 필연적인 자연도 수용하면서도 그건 현상적인 영역 내에서인 거죠. 그러면서도 인간의 자유를 허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은 초월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초월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로부터 그러면 이런 우리 자유를 초월적인 자유 또는 실천적인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이 자유는 인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인식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거는 필연적인 자연에 속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이론적으로 대상화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인식할 수 있느냐? 이론적 차원이 아닌 실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현상을 변경할 수가 있죠. 그런 행위의 주체로 자신을 의식할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유로운 자로서 의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유는 인식된 자유가 아니라 실천적인 자유라는 거죠. 즉 자신이 현상적인 제약으로부터, 어떤 인과 필연성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자각, 바로 그거로부터 실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실천적 개념은 자유의 초월적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천적인 자유는 어떻게 굴러갈까요? 자, 그게 바로 도덕의 영역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느냐가 바로 이제 순수 이성의 영역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이건 실천 이성의 영역이고 그로부터 우리는 도덕 법칙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칸트가 제시하는 도덕 법칙은 바로 이 초월적 자유 또는 현상적 제약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 본질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현상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존재다. 라는 걸 깨달으면 그것으로부터 도덕 법칙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은 거죠. 자, 자신의 의지를 오직 이성의 자율성에만 따라 규정하는 거죠. 실천 이성의 자율성에 따라서 규정해야 하는 거고요. 자연의 인과율에 따른 현상적 요인들. 자, 인간은 대상으로 바라보면 인간들은 다 모종의 심리적인 어떤 경향성이 있죠. 사적인 욕구들이 있죠.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 쟤는 저런 욕심이 있구나. 쟤는 저런 습관이 있구나. 저런 성향이 있구나. 그런 요인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주체거든요. 초월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바로 그런 본질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인간의 본질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를 규정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도덕적인 요구는 개별적인 감정이나 욕구와 무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명령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 우리 보통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제 뭐 돈을 버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한다. 보통 그렇게 마련인 거죠. 근데 그건 우리 도덕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자연의 영역에서 현상적으로 우리가 인식되는 인간의 모습인 거고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그와는 무관한 거고요. 그래서 또 감정이나 욕구를 연결지으면 그건 보통 이제 조건적인 명령이 되죠. 우리의 감정, 우리 행복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뭐 건강하기 위해서 등등등 그런 목적을 어떤 감정이나 욕구가 이제 제공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뭘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가업 명령식으로 나오겠지만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적 요구는 그것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감정이나 욕구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결국엔 무조건적인 또는 절대적인 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겁니다. X를 하라. 끝. 이건 거죠. 자, 감정이나 욕구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위해서 뭔가 또 행복이나 뭐 어떤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게 도덕, 뭐 선 이런 게 아닌 거죠. 선이란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응당해야 되는 무언가 그냥 그걸 해야 되는 거죠. X를 하라 라는 거죠.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정언 명령이라고 부르거든요. 가언 명령과 대립해서 카테고리컬 임페러티브라고 부르는데 그냥 그 자체로예요. 정언 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정언적 당위, X를 해야 할 당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응당 X를 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건 감정이나 욕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 모종의 의무에서 나오는 건데 그 의무는 어디서 나오냐? 또 이것도 역시 인간의 본질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인간이 이제 모두 자유로운 존재라는 점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도 자유로운 존재겠죠. 자, 바로 거기에 기초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제1원칙을 구성합니다. 바로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인 거죠. 너의 의지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이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 행위가 도대체 어떤 준칙을 따르는 행위인지를 한번 따져봐요. 그 다음에 그 준칙이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는지, 즉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따를 수 있는 그런 법칙인지를 물어봐요.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너의 의지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감정, 목적이 없습니다. 다만 뭐만 있는 거예요? 너의 행동이 보편화될 수 있는지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으면 남들도 할 수 있고 남들도 언제나,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해도 되는 것, 다른 사람들도 따를 만한 그런 법칙인지를 따져서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그 넓은 범위의 뭔가 원칙을 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것저것 따져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빌부터 살아라. 자, 이거 보편화 가능할까요? 자, 이거 언제나 또 다른 사람들도.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저에게 빌부터 살아야겠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빌부터 살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결코 악의를 해치지 말아라.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종류는 누구나 따를 수 있고 누구나 항상 따를 수 있는 그런 규칙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 행위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거 정말 제대로 따지려면 정말 모든 경우에 이게 가능한지 따를 수 있는 것인지 잘 따져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칸트는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보편화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으로 뭐냐? 타인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라고 하는 거죠. 자, 내가 초월적인 자유를 가진 존재라면 남들도 자유를 가진 존재인 거죠. 주체예요. 나도 주체고 상대방도 주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목적인 거죠. 스스로가 주체로서 이제 스스로 목적을 세우고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주체인 거죠. 그런데 이건 타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주체라는 걸 안다면 타인도 마찬가지의 주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면 타인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타인은 나와 마찬가지의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타인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라.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게 제2원칙이 되는 거죠. 자, 이 제1원칙이나 제2원칙이나 모두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바로 이성의 자율성에만 근거하는 거고 정념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더 그거의 근거에는 뭐가 있어요? 결국 초월적인 자유를 가진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바로 거기에 이제 근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살짝 따져볼까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왜냐? 거짓말을 허용하는 규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거짓말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하는 규범을 생각해 보면 그건 보편적인 원칙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자, 언제나 거짓말을 하라고는 할 수 없죠. 그쵸? 그럼 경우에 따라서, 자, 이런 경우에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 규범 자체가 거짓말이면 어떻게 해요? 이 규범 자체가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걸로, 어떤, 칸트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라면. 자, 결국에 거짓말을 하나라도 좀 허용하는, 지금 약간 말이 꼬이긴 했는데,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허용하는 순간, 이게 자멸적이 됩니다. 이거는 보편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자, 이게 칸트식의 이제 정당한 논변인 건데요. 자,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이 필요하다면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슴이 이제 포수를 사슴이 이제 포수를 피해서 도망쳐 왔어요. 요 뒤에 숨어 있는데, 요 뒤에 숨어 있죠? 근데 이제 얘가 와가지고 사슴 어디 갔습니까? 물어봤을 때 절로 갔어요 라고 거짓말을 해야만 이 사슴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 칸트가 나타나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할까?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조차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로 뒤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올바른 일일까요? 자, 이에 대해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진실을 말했더라도 사슴이 살 수 있고 거짓말을 했더라도 사슴이 죽을 수 있다 라는 식인 거죠. 사실 칸트가 이와 비슷한 얘기를 사람을 이용해서 사고 실험을 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러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숨겨주고 있는데, 자, 이때 진실을 말하고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숨어 있다라고 말하든 아니면 우리 집에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든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진실을 말했더라도 살 수 있고, 우리 집에 있다라고 말하더라도 어떻게 잘 숨어가지고 살 수도 있고, 또는 집에 있다가 얘가 뒤에 막 다른 곳으로 옆집으로 건너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운 좋게 살 수도 있죠. 또 거짓말을 해서 우리 집에 없다고 말을 했지만 오히려 그게 이유가 돼가지고 이제 어떤 아주 불행한 어떤 요인들이 이제 겹치고 겹쳐가지고 우연적인 그런 요인들이 겹치고 겹쳐서 오히려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언제나 가능하지 않냐라는 거죠. 결국 결과는 불확실해요. 맞죠? 결과가 불확실한 건 맞죠. 결과가 불확실한 건 맞는데 모든 결과는 항상 약간이나마 불확실한 요소가 분명히 있기 마련이죠. 자, 그렇다면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이미 알려진 악에 해당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결과는 순리에 따르도록 놔두는 것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 나쁘더라도 우린 의무를 다했으므로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설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득이 잘 안 되던데 어쨌든 결과가 암만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그 확실성의 정도가 있잖아요. 불확실성의 정도가 있는데 정도를 따지면 분명히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게 사슴이 죽을 확률을 높이는 일이 될 텐데 이걸 그냥 결과는 어쨌든 불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건 좀 너무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많은 경우엔 통용 됩니다. 또 다른 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결과를 샅샅이 조사하는 건 사실 또 많은 경우 힘들기 때문에 그걸 매 순간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무슨 결과를 초래할지를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 행동하기보다는 그냥 원칙에 맞게 행동하는 게 매우 편리하고 뭔가 마음에도 위안을 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칸트가 분명히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를 다 무시하자라는 식의 얘기는 조금 너무 지나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이건 워낙에 논쟁이 많이 되는 얘기죠. 자, 오늘 사실은 마지막 수업이어가지고 길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아주 단순하게만 얘기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자신의 그 실천 이성에 따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얘기한 거죠. 그렇죠? 제1원칙, 제2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만족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실천 이성 비판이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뒷부분에 가면은
신과 영혼 불멸에 관한 얘기로 갑니다. 이건 단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넘어서는 주제인데, 이거는 무엇을 우리가 바라도 되는지의 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칸트는 이걸 우리가 바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의 존재와 영혼 불멸은 일단은 순수 이성에 의해서는 인식 불가능하죠. 그래서 형이상학에서 쫓아냅니다. 형이상학에서. 하지만 실천 이성에서 다시 끌고 와요. 그래서 도덕의 문제에서 실천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따져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이걸 밀고 나가면, 그래서 우리의 실천 이성이 스스로 도덕적이고자 하는 한, 그래서 최고선의 실현을 추구하는 한 자신의 영혼 불멸과 신의 존재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영혼이 유한하다. 그럼 유한한 삶만으로는 도덕성의 완성이 불가능하죠.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도 부족한 거죠. 제가 완벽하게 착해질 수가 없어요. 도덕성의 완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도덕성의 완성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이 생과 다음 생을 넘어 영원 불멸하리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불멸의 과정 속에서 도덕성이 완성되기를 희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 불멸이 요청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이 최고선의 실현을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나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한 도덕성을 얻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사적 욕망과 경향성이 이게 초인적인 도덕적 존재자 위에 창조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이걸 기대하려면 신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뭐 한 장짜리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도 지금 이 부분을 뭐 열심히 공부하진 못했습니다. 아주 짤막한 개설서만 읽고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주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결국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신의 존재와 영혼 불멸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을 가지고 자연의 현상들을 설명하고 하지 않아요. 자연의 완전성, 이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 이런 거 우리가 뭐 증거에 의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증거의 기초에서 뭐 경험적으로 신의 존재나 영혼 불멸을 논증하지 않아요. 또 순수 이성을 통해서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방식으로 뭔가 뭐 자연의 완벽성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자연과 연결지어서 신을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더 이상 어떤 증거의 문제, 인식의 문제가 아닌 거죠. 증거를 통해서 무언가를 인식하고 지식적인 측면이 아닌 거죠. 지식적인 측면은 다 순수 이성과 경험이 해주는 거죠. 신의 존재와 영혼 불멸은 언제 필요하냐? 실천할 때 필요한 거죠. 우리가 도덕적이고자 할 때 요청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쫓아냈던 형이상학을 다룬 순수 이성의 부분에서 쫓아냈던 이 형이상학의 전통적인 주제들, 자유니 신이니 영혼이니 하는 것들은 이제 실천 이성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역을 옮긴 겁니다. 더 이상 신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닌 거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도덕성을 구현하고자 할 때, 최고의 선을 구현하고자 할 때, 우리가 도덕적이고자 할 때, 그때 드디어 요청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요청되는 건지, 이게 논증이 얼마나 완벽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칸트와 더불어서 분명히 바로 이 시기와 함께 종교의 문제가 더 이상 과학과 결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순수 이성과 함께 이제 뭔가 자연에 대한 문제는 결국 과학에 넘기는 거죠. 그때 철학이 담당하는 부분 또는 어떤 순수 이성이 담당하는 부분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있긴 있지만 그건 매우 축소된 부분이죠. 그건 어떤 사고의 형식으로서만 남아있게 됩니다. 여전히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경험을 통해서만. 물론 그 경험을 구성하는데 순수 이성이 사용되죠.
자,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연의 문제고 그건 이제 과학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주제들, 신의 존재 같은 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죠, 과거 사람들. 근데 이 문제는 더 이상 그 문제가 과거에는 이제 과학과 아주 딱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신학 이런 말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사실은 칸트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자연신학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는데 칸트는 더 이상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주장한 셈이죠. 종교, 신을 믿는 문제는 증거의 문제가 아닌 거.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한 방향에서 그때만 요청되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과학과 결별시켜버렸다는 거 하는 걸 칸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죠, 사실은. 종교가 과거에는 이제 과학을 아예 지배하는, 이제 과학의 목적이 신이었었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과학을 통해서 신을 증명하겠다라고는. 뭐, 그랬던 사람들이 사실 태반이었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칸트는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죠. 저는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구체적인 논증보다도 칸트가 해낸 일이 뭐냐. 그건 결국 전통적인 주제를 순수이성의 영역에서 실천이성의 영역으로 옮긴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이 남기는 의의와 한계는 뭐냐? 결국 칸트의 어떤 실천이성 비판에서 나타나는 도덕 이론은 이제 의무론적인 거죠. 그래서 의무론이라고 부르시는데, 자, 이거는 몇 가지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도덕의 합리성과 보편성을 해명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어떤 행위가 도덕적이라면 이에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필요하다는 걸 잘 해명해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타당한 도덕적 이유라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의 합리성과 보편성. 합리성은 뭐예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보편성은 모두에게 적용돼. 언제나 적용돼야 한다는 거. 그거를 그런 도덕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잘 녹여내는 거죠. 그냥 나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죠. 의무로는 규범 사이의 갈등이 상당히 좀 무력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보편화 가능한 법칙, 거짓말을 금지해라 또는 살인을 금지해라. 두 가지 규범이 있다고 해보죠. 둘 다 보편화 가능한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따라야 돼요. 하지만 앞서 본 그 사례 상황, 뭘 따라야 되는 걸까요? 물론 칸트는 지금 진실을 말해서 너가 지금 찾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게 살인은 아니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로 살인이 아닌가요? 물론 살인은 아니죠. 법적으로는 살인은 아니지만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갈등에서 칸트가 제대로 이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현대 과학자들, 심리학자들과 함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덕에서 감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데 그걸 전혀 무시하고 있죠. 완전히 무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도덕에서 행위의 결과를 또 다 무시하고 있죠. 자, 사실은 이런 측면들, 오늘날 이제 공리주의라거나 또는 다른 종류의 이제 도덕 이론들이 이 부분을 이제 채워나가고 있고, 사실은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거나 서로 또는 싸우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칸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원래 판단력 비판까지 하자고 했지만 시간상 이제 걔는 이제 안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 동안 모두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제 기말고사를 냈죠. 그거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게 뭐 다음 주에 볼 사람들은 다음 주가 아니겠죠, 이게 지금. 그래서 언제죠? 12월 15일까지 기말고사를 풀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업 따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자, 그럼 박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